네, 앞에서 설명한 FSA 소개에 이어서 저는 FSA 적용 예시로서 LNG선의 공식 안전성 평가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FSA는 2007년 덴마크에서 IMO MSC 82차에 제출한 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LNG FSA 스터디가 IMO로 제출된 사항을 보면 IMO에서는 2002년도에 당시 버전의 FSA 지침을 승인하였고 이후에 그 IMO 멤버 스테이트 또는 관심 있는 단체들에게 개발된 지침에 따라 선박에 적용한 결과를 IMO로 제출하도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선종별 FSA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그 중에서도 LNG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으로는 그 FSA 수행을 통해 전반적인 LNG선의 위험도를 정량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위험도가 높은 영역을 식별하고 그리고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무엇인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식별된 조치들을 IMO 규정으로 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연구 범위를 잠시 살펴보면 LNG 육상 터미널을 제외한 그 LNG선의 운항 시에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나리오를 고려하였고, 그리고 위험의 종류인 인명, 환경, 재산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인명에 대해서만 예, 다루었습니다. 즉 LNG선의 선원 안전 그리고 다른 선박의 인명을 고려하였고, 통상 작업상의 그 위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별 LNGC의 그 스페시픽한 위험도를 다루기보다는 전체 선단의 하이 레벨의 포괄적인 FSA를 수행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그 FSA는 위험도 기반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고 IMO 규정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하는 표준 위험도 평가인 점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내용들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해자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위험 요소 식별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배운 정성적인 위험도 평가 기법인 해지들을 수행하였고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전문가들의 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전체 120개의 위험 요소를 식별하였고 그중에 다시 최상위 위험도를 나타내는 어, 다음에 12개를 식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인 리스크 어세스먼트입니다. 빈도 분석과 결과 분석을 하기에 앞서 주요한 LNG 사고 시나리오를 식별해야 합니다. 그 FSA에서는 이를 제네릭 액시던트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그 본 연구에서는 그 앞서 수행한 해지드의 주요 결과하고 그리고 1964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의 사고 데이터를 고려해서 아래 7가지의 그 포괄적인 사고 시나리오를 정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FAS에서는 특정 선박에 대한 위험도보다는 전체 선단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너릭 액시던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빈도 분석과 결과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빈도 분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이용 가능한 다양한 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7개의 사고 시나리오별로 연간 선박당 발생하는 빈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만일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뭐 탱크와 같은 다른 선종의 그 사고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컨시퀀스 어널리시스인 결과 영향 분석입니다. 앞서 설정된 그 7가지의 대표 사고 시나리오별로 그 개념적인 위험도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벤트 추리를 만들고 그리고 각 그 이벤트 단계별로 정량하는 그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별로 정량화된 그 위험도를 모두 합하게 되면 LNG선의 전체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개념적인 위험도 모델의 그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은 그 7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LNG 선박의 충돌 사고 이후 발생하는 그 컨시퀀스에 해당하는 시나리오 모델입니다. 그 충돌에 대한 전체적인 시나리오 흐름은 충돌 이후에 그 LNG 화물이 누설하게 되면 이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 등으로 인한 결과로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충돌 빈도를 구하게 되고 이후 화물의 선적 여부인 로딩 컨디션 모델을 정하게 됩니다. 다시 데미지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이후 화물 누설 확률을 정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누설로 인한 화재 등과 같은 LNG 위험도 모델을 정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선박의 침수 그리고 선의 탈출 여부까지 확인하는 모델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은 그 앞서 개발한 그 위험도 모델을 기반으로 충돌과 관련된 이벤트 추리를 작성하고 이를 정량한 예시입니다. 앞서 개발된 위험도 모델은 이벤트 추리 중에서 제일 상단의 파란색 점선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그 아래 파란색 부분인 세부 상세 시나리오가 개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벤트 추리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각 단계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인 충돌 빈도 모델은 세부적으로 다시 충돌 사고 확률과 그리고 충돌 시 부딪혔는지 아니면 부딪힘을 당했는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량적인 값은 앞에서 구한 충돌 사고의 빈도 값에 해당하고 충돌이 수동적이었는지 아니면 능동적이었는지는 다음과 같이 50-50인 확률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 로딩 모델은 일반적으로 LNG선은 로딩과 발라스트 항차로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역시 50-50으로 나눠져 있고 세 번째로 데미지 익스텐트 모델을 살펴보면 그 하위 첫 번째 시나리오로서 화물 지역 내 충돌 여부입니다. 통계 데이터 등을 이용해서 그 선수미 충돌 확률을 35%, 화물 지역에서의 충돌의 확률을 65%로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 하위 모델로서 데미지가 크리티컬한지 여부입니다. 크리티컬 여부는 보건성 관점에서 그 로딩 상태에서 화물 탱크의 LNG가 누설하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LNG 선의 그 선체 구조의 섹션 관점에서 보면 그 더블 헐이 손상되려면 아우터 헐이 먼저 깨지고 발라스트 탱크를 지나서 이너 헐까지 깨져서 화물이 누설하는 경우입니다. 그 이러한 확률이 여기서 표기된 0.144로 보시면 됩니다. 이 역시 그 통계 자료 및 다양한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구해졌습니다. 네 번째로 카고 리키지 모델은 그 매우 단순하게 정해졌습니다. 더블 헐이 손상되면 화물이 누설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데미지가 크리티컬한지 유무에 따라서 그 1 또는 0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모델인 그 LNG 위험도 위험 모델 그리고 그리고 서바이버빌리티 그리고 탈출 모델의 그 정량적인 값들 대부분이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그 LNG 해저드 모델에서 선체 크라이제닉 데미지 유무는 그 단순히 1 또는 0으로 정하고 누설된 LNG에 의해서 생성된 베이퍼 클라우드가 점화되는 확률을 0.1로 정한 예시입니다. 이렇게 점화된 하염이 그 누설된 LNG에 점화되어서 풀파이어로 진행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 다음 그 서바이빙 확률은 크리티컬 데미지가 발생하거나 LNG 누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률을 0으로 간주하고 반대의 경우는 1로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선박의 선원을 그 30명으로 가정을 해서
최종 사상자가 발생할 확률과 그리고 몇 명이 죽을지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들의 설문지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벤트 추리를 통해서 충돌 사고의 위험도가 얼마이냐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PLL이라고 하는 연간 한 선박에서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도인 잠재 인명 손실 정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그 위험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이벤트별로 구한 그 사상자 수와 빈도의 수를 합한 값이고 이 각각의 이벤트에 대한 위험도를 구한 값을 전체 합한 값이 이 PLL 값을 의미합니다. 즉 LNG선의 콜리션과 관련된 PLL 값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해당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직접 LNGC FSA 스터디의 이벤트 추리를 그 스터디의 일부를 활용한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IMO FSA 이벤트 추리에서 참조를 했고 그 다음은 제 연구 목적에 맞게 시나리오 설정을 달리한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도 목적에 맞게 IMO FSA 이벤트 추리 데이터의 일부를 활용해서 이벤트 추리를 추가로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선정된 7개의 사고 시나리오 중에 그라운딩에 해당하는 이벤트 추리이고 그 결과로서 PLL 값을 나타내는 슬라이드입니다. 전반적인 위험도 모델은 충돌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PLL 값이 보다 작은 이유는 그라운딩이다 보니 그 초록색으로 표기된 그 크리티컬 데미지에 대한 확률 값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이벤트 추리입니다. 이 역시 전반적인 위험도 모델은 그 충돌 그라운딩과 동일하지만 가장 낮은 PLL 값을 가진 이유는 컨텍스트 역시 초록색으로 표기된 크리티컬 데미지에 대한 확률 값이 제일 낮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로딩, 언로딩 시 사고에 대한 이벤트 추리입니다. 앞의 사고 시나리오보다 PLL 값이 좀 더 작은 이유는 실제 사고의 빈도 수와 그리고 사상자 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위험도 평가 단계 중에 앞에서 구한 정량적인 위험도 값들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FSA에서 위험도 허용 기준은 크게 개인 위험도와 FN 커브로 확인하는 집단 위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디비주얼 리스크라고 하는 개인 위험도입니다. 사고 시나리오별 이벤트 추리에서 구한 PLL 값들을 전체 합하게 되면 연간 LNG선에서 사상자가 발생할 확률을 나타내는 토탈 PLL 값을 얻게 됩니다. 개인 위험도를 구하기 위해서 선박의 선원이 30명인 점 그리고 LNG선을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데 필요한 교대 인원까지 고려하면 개인 위험도는 1.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값을 가지게 됩니다. IMO FSA 지침에서 정한 허용 기준에 따르면 LNG선의 개인 위험도는 안락 영역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위험도에 이어서 집단 위험도 FN 커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FSA 지침에 따라서 이 초록색으로 표기된 FN 커브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먼저 F1이라고 하는 한 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할 빈도를 나타내는 평균 PLL 값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FN 커브의 어퍼 리밋,
그 값에 해당하는 F1에서 10을 곱하고 그리고 로우 리밋은 10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한 값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두 값을 그 y절편으로 가지는 각각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를 그리게 되면 그 FN 커브에서 알랍 영역이 설정되게 됩니다. 그 이 붉은 점에 해당하는 F1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PLA라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수식에 따라 구해야 됩니다. 그 FSA 지침에 따르면 그 집단 위험도를 구할 때는 개인적 위험도와는 달리 선박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PLA 값에는 국민 총 생산량인 GNP당, 즉 특정 나라의 경제 활동으로 인한 생산 금액당 사상자가 발생할 확률인 Q값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미국과 노르웨이 자료가 사용이 되었고 연간 10억 달러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데 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값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LNG선 한 척당 연간 약 1,900만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을 곱하게 되면 실제 LNG선의 연간 운항에 따른 사상자 발생 확률인 평균 PL값 1.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위험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선원 40명인 것으로 가정을 하면 F1 값은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어퍼 리밋과 그 로우 리밋 값도 각각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리고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 해당하고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가진 다음과 같은 FN 커브의 허용 기준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조금 전 구한 FN 커브의 허용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각 시나리오별 FN 커브를 작성한 것입니다. 검은색 라인이 그 모든 시나리오의 위험도를 합한 LNG선의 FN 커브를 나타내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 점선에 해당하는 컬리션, 그라운딩, 그리고 컨택트 등의 위험도가 전체의 위험도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 결과 그 전체 LNG 선의 위험도는 알랍 영역 내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컨트롤 옵션인 RCO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비록 알랍 내 영역에 있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그 합리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인 수준에서 위험도가 감소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먼저 RCO를 식별해야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성급 조선소 등의 그 LNG선 전문가들이 3회 워크숍을 거쳐서 다음에 RCO를 정하였습니다. 그 예시를 살펴보면 컬리션 그라운딩 컨택트 사고 및 이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그 RCO로서는 그 더블홀 쪽 그리고 이중저 뎁스를 증가시키거나 선체 강도를 강화하는 조치 그리고 추진 시스템의 이중화로서의 샤프트 2개를 설치하는 조치 그리고 선원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서 선원의 업무 일정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식별하였고 화재 폭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RCO로서는 중요기기들 정비 플랜을 요구하거나 그리고 기관실에 주기적인 열 하상 감지 장치를 설치하는 이와 같은 등의 RCO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4단계로서 코스트 베니핏 어세스먼트 단계입니다. RCO가 정해졌다면 지금부터 RCO별로 얼마나 경제적인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FSA 지침서에 따르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적인지에 대한 그 지표로서 G 카프값 그리고 M 카프값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값이 USD 기준으로 해서 30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가 있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G카프는 인명 사상자를 줄이는데 그 소용되는 비용, N카프는 인명 사상자를 줄이는데 경제적 이득을 고려한 순비용.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이득, 그 델타 베니핏이라고 하면 만일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선박의 수리 비용 1억을 지출해야 하는 그 시나리오가 있다면 A라는 RCO를 통해서 사고의 확률을 50% 줄였다면 5천만 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에서 그 식별한 RCO 중에서 추진 시스템의 이중화 조치를 통해서 그 비용 평가 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샷버트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추가 비용은 250만 달러, 그리고 연간 메인테너스 비용을 25,000달러로 고려했습니다. 비용은 그 NPV라고 하는 순현재 가치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선박의 생애 주기를 40년, 그리고 이자율 또는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디프리시에이션 레이트를 5%로 적용하게 되면 29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추진 시스템 그 이중화 조치를 통해서 위험도 감소량, 즉 그 사상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델타 R 값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앞에서 정한 7개의 사고 시나리오 중에서 일단 추진 시스템의 이중화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컬리전과 그리고 그라운딩, 컨택트 사고 확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컬리션의 경우를 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사고에 대한 초기 빈도는 앞에서 구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그리고 이벤트 추리에서 구한 초기 PL 값을 고려하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그리고 샤프트의 이중화를 통해 그 충돌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양은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그 폴트 추리에서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5%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중화 조치 후 변경된 PLL 값은 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초기 PLL 값하고 변경된 PLL 값의 차이인 그 위험도 감소량, 즉 선박당 연간 줄어든 사상자의 수를 구하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세 가지 사고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합하게 되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선박의 연간 사상자 감소 측면에서 위험도 감소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를 선박 생애 주기인 40년을 고려했을 때 본 그 RCO를 적용하면 선박당 0.0482의 감소된 사상자 수인 델타 델타 리스크 값을 구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RCO 적용을 통해서 얻은 경제적 이득인 델타 베니핏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 비용 등의 손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조치를 통해서 사고의 확률을 낮추었으니 감소시킨 확률과 손해 비용을 곱한 만큼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먼저 콜리전을 비롯한 그 세 가지 시나리오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선박의 전체 손실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가 화물 탱크의 손상으로 인해서 화물의 손실, 마지막으로 선체 외판만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사고 시에 발생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하였습니다.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된 컬리션으로 인해서 선박의 전체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G선 충돌로 인해서 선박 전체 손실인 토탈 로스가 발생할 초기 확률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앞서 개발된 그 이벤트 추리에서 해당 시나리오의 확률을 추출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앞에서 구한 그 추진축 이중화로 인한 충돌 사고의 정합률인 5%를 초기 확률 값과 곱하게 되면 충돌로 인해서 토탈 로스로 이어지는 사고 발생 확률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값이 1.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여기에 토탈 로스 손실 비용이 1억 7천만 불을 곱하게 되면 본 시나리오에서의 그 경제적 이득 값인 약 2,600달러를 구하게 됩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 다음에 사고 시나리오당 경제적 이득을 각각 합산하게 되면 추진 시스템 이중화를 통해 얻은 선박 전체의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 경제적 이득은 약 18,000달러, 이를 40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 NPV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2만 달러의 그 경제적 이득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계산한 값들을 근거로 그 지카프, 엔카프 기준으로 해서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가 있는지 FSA 지침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그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구한 그 델타 코스트, 델타 리스크, 그리고 델타 베니핏 값을 기준으로 해서 지카프 관점에서 한 명의 사상자를 줄이는데 약 6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게 되고, 엔카프 관점에서는 한 명의 사상자를 줄이는데 약 5,400만 달러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모두 300만 달러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 추진 시스템의 이중화 조치는 코스트 이펙티브 니스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본 스터디에서 식별된 리스크 컨트롤 옵션별 그 지카프 및 엔카프 값을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코스트 이펙티브니스의 그 기준에 따르면 그 RCO 5번의 조치인 항해 안전과 관련된 조치들이 그 300만 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및 제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FSA 최종 보고서에서 그 코스트 베니핏 어세스먼트 결과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세 가지 RCO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LNG선의 항해 장비인 액티스라고 하는 전자해도 시스템의 설치, 그리고 레이더와 통합된 AIS라고 하는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의 구현, 그리고 전자 해도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는 트랙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FSA 지침에 따른 LNG선 공식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FSA 적용과 관련해서 콤사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식별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 FSA는 그 IMO에서의 그 해사 관련 규정의 변경 및 개발에 대한 그 공식 결정, 그 의사 결정 수단으로서 그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그 FSA 수행 시 중요한 점은 이해관계자들의 FSA 방법론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아약스 국제선급연합회에서는 FSA에 대한 교육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앞서 수행한 그 LNG선의 FSA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사고에 대한 데이터가 FSA 최종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해양 사고의 데이터 베이스의 최신화 그리고 개선은 FSA 수행 결과의 신뢰성 향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FSA 단점으로 그
FSA 수행에 필요한 방대한 인력과 그리고 시간입니다. 이 LNG선 FSA 경우 적용에 있어서도 거의 2년의 시간에 걸쳐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매 규정 변경 시마다 FSA를 적용하기에는 다소 절차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발한 그 FSA 지침 적용의 그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